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6번째 주제에 왔는데요. 이제 근대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 다음 달은 이제 일제강점기얘기입니다. 우리가 봤었던 이 근대사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문화 주제와 관련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근대 시기 때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는데 어떤 문물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 정책이 시행이 되었는지, 서양의 문물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문화적인 현상들을 쭉 모은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에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 또 다른 라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컴퓨터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장하기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디서 뭐 기사 같은 걸 봤는데 요즘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다라고, 나온 것들을 뭐 기사인가 어떤 글인가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게 왜 저장하기 아이콘 모습이 왜 이러냐 이거죠. 요건데 확대하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대체. 저장하기인데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네. 이거 모를 수도 있겠구나. 왜? 이건 지금 안 쓰거든요. 저는 써봤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 위한 뭐 하드디스크도 있고 또 뭐 SSD 이런 것도 있고 휴대폰에도 저장하는 게 있잖아요. 뭐 몇 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요렇게 따로 들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좀 썼었어요. 그래요. 라떼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컴퓨터 옆에다 쫙 두고,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컴퓨터 옆에다 쫙 두가지고 이 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켓을 쫙 이렇게 놓고 뭐 게임 같은 거 돌려면 요거 넣었다가 저거 넣었다가 저거 넣었다가, 요 전에는 더 뭐 이만한 거 있었어요. 뭐 얼마 용량 저장도 안 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이콘을 따왔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모습도 언젠가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썼었는데, 혹시 압니까? 나중에 막 홀로그램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서 하는, 라떼는 이런 기기를 들고 했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예전에 휴대폰은 이런 모습인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쓰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화면이 일단 작고요. 누르는 물리 버튼이 있죠. 인터넷이 되는 것도 있었는데 요 시절쯤에 인터넷 누르면은 이제 요금 폭탄 나와. 절대로 누르면 안 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인터넷은 사실상 안 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이런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뭐 진짜 막 벽돌 모양의, 벽돌처럼 이만하게 생긴 이런 휴대폰도 있었대요. 옛날 거 찾아보면은 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화만 되는 거죠. 뭐 문자도 사실상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휴대폰 같은, 휴대폰인지 뭔지 모르겠는 이런 것도 있었더라. 근데요, 휴대폰 말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학창시절에 써봤습니다. 삐삐라고 하는 무선 호출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화하는 게 아니죠. 요게 이제 한 요만한 허리에 딱 차는데, 전화로 이제 삐삐 번호에다가 하면은 전화번호가 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 그럼 이걸로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공중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로 메시지 같은 거 막 보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뭐 기억이 나진 않네요. 아무튼 삐삐라는 이러한 통신 수단도 있었구나. 진짜 올라가서 조상님으로 가볼게요. 자, 옛날 전화기입니다. 전화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거의 요즘 박물관 가야 볼 수 있는 전화기일 겁니다. 옛날 분들은 라떼는 말이야 전화기는 이렇게 생겼어. 뭐 어디 그 조그만 거 갖고 뭐 이런 거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어른분들도 있겠죠. 그렇지? 진짜 조상님의 끝판왕을 모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보신 분들은 지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정말 옛날 전화기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었던 전화기입니다. 조선 최초의 전화기고요. 당시에는요, 덕률풍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덕률풍이 뭡니까? 전화를 영어로 텔레폰을
한자식 발음으로 쓴 거예요. 아, 뭔가 정감 있다. 그죠? 이런 전화기가 들어오기도 했었구나. 아, 그래. 서양 문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확대되면서 우리도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는 국가가 당연히 된 거죠. 그렇죠. 이 전화기를 썼던 사람은 누굴까? 바로 당시 황제 고종입니다. 고종이 급하게 연락합니다. 여봐라. 김창수의 사형 집행을 당장 중지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창수라는 사람이 살인 혐의로 체포돼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대요. 고종이 전화로 얘기합니다. 중지하라. 그래? 이 사람이 누굴 죽였나 봤더니 일본인을 죽였대요. 어떤 일본인 죽였나? 우리 국모를 시해한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죽였다. 김창수, 왠지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의 이름은 김구입니다. 그렇구나. 전화와 관련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런 서양의 문물들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제 얘기를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근대 문물과 관련한 도입 시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나 아니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뭐 몇 년이고 뭐 해설에도 뭐 그렇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도에 뭐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숫자를 다 외워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제 얘기를 따라오세요. 우리가 봤었던 근대 시기의 모습을 네 시기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 초기 개화 시기라고 불리는 건데요. 요 초기 개화 시기는 이모군란이 벌어지고 갑신정변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시기예요. 처음 개화 정책을 본격화할 때요. 통리기무화문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뭐 할 때요. 그때를 1번이라고 할게요. 시기를 덩어리 4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갑신정변이 벌어지죠. 이게 뭐예요? 갑신정변, 급진개화파 개화당 세력이 일으켰었던 그 쿠데타 정변이죠. 그리고 시기가 지나서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런 사건들이 쭉 있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갑신정변 이후에 검은도 사건, 동학농민운동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2번이라고 할게요. 3번은 아관파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네요. 그리고 이후에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요 사이에 뭐가 있냐? 대한제국이 있어요. 대한제국이 출범하고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 요 시기에 관련해 있죠. 그렇지. 요걸 3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져서 나라가 망했었던 국권을 빼앗기는 시기요. 자,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소개할 문물 도입과 관련해서 이게 1번이다, 이게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련된 사건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도입된 건지, 전등은 언제 설치된 건지, 몇 년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 대략 이 시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볼게요. 전기, 교통, 통신시설, 이런 것들 나오는데, 보세요. 경복궁의 전등 설치 1887년, 한성 전기회사 1898년, 서울 인천 간에 전신 가설했다 1885년. 뭘 외울 거예요? 연도 숫자를 외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전등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전등이 뭡니까? 지금은 보통 이제 LED 전등, 전구 이런 것들 쓰는데 옛날에 이제 백열등을 썼었죠. 예, 어둠을 밝히는 이 발명품. 어두워도 불을 비출 수 있는 이 전등. 이 전등이 가설된 시작,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전등 가설은 2번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요 2번 시기에 그 전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2번 전에 있었어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은 다음이 2번 시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무섭잖아요. 밤만 되면은 또 웬 괴한들이 무슨 정변이든 무슨 난이든 일으키면 어떡해? 그러니까 밤에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2번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2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전등. 갑신정변 이후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에 전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를 점점점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뭘 이제 만들게 되냐? 전기 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요거는 3번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시기, 요 시기요. 대한제국 시기 출범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전등을 만들고 전기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이후에 전기 회사를 만들겠다. 그죠? 한성 전기회사입니다. 그리고요. 전신의 가설은 2번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갑신정변이 벌어진 이후에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빠르게 알고 싶어. 왜? 갑신정변을 계기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계기로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야욕을 드러냈거든요. 그래, 소식을 빨리 알아야겠다. 전신의 가설 2번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차. 전차를 가설하는 거는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통문물은 요렇게 가요. 교통문물은 철도 얘기를 중심으로 하면 되거든요. 3번, 4번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3번 대한제국 시기에 교통 얘기가 있어요. 철도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전차입니다. 전차를 시작으로 짧은 철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인선은 서울에서 인천 가는 철도예요. 그리고 러일 전쟁을 계기로 경부선과 경의선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북한 쪽 신의주까지 가는 긴 철도예요. 그래서 짧은 철도에서 긴 철도로 간다. 이게 3, 4번과 관련이 있고요. 철도가 나오려면 일단 대한제국이 출범해야 돼요. 철도가 다닐 때에는 고종이 황제다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차 가설은요, 대한제국 시기 3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 최초의 철도 경인선. 경인선은 서울에서 인천이에요. 서울에서 인천은 가깝잖아요. 짧은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전차는 뭡니까 그러면은? 전차는 서울 내에서 근처를 이동하는 일종의 지하철이 지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인선은 짧은 철도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3번 대한제국 시기인데 러일전쟁 전이에요. 경부선과 경의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멀잖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북한 중국 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야.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한반도 지도가 있거든요. 경인선이 요겁니다. 짧잖아요. 경부선이 요거예요. 길잖아. 경의선이 요거예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거는 3번, 긴 거는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요 긴 철도는 러일 전쟁과도 관련이 있어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랑 전쟁하죠. 그리고 일본은 물자를 실어나르면 되겠다. 철도 부지를 확보하고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 개설을 빨리 추진해요. 일본이 그래서 빅피처를 그린 거야. 언젠간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까지도 침략한다. 그 기반, 약탈 기반 시설을 만든 게 경부선과 경의선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우편. 우편은 우정총국. 이거는 기억나시죠? 갑신정변이 우정총국 개국 연 때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우편 정책들이 이어질 건데요.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광해원이라는 게 처음 세워지는데 요거는 2번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시기가 갑신정변부터 을미개혁까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건 사건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1885년 요 바로 전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갑신정변 그 다음 시기예요. 갑신정변을 왜 말씀드리냐?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들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급진개화파들이 입헌군주국가를 만들겠다. 우리 개화당이 민시 외척 세력들을 쫓아내고 처단하겠다. 이게 갑신정변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시 외척 세력들이 피해를 입어요. 당시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민시 외척과 친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갑신정변으로 중상을 입은 거예요. 한 사람이. 예. 민씨 외척 인물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알렌이 봐서 어떡하냐? 메스. 메스. 수술을 막 합니다. 이분이 뭔데? 원래 의사였었어요. 이 알렌이 말이죠.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내요. 갑신정변에서 부상을 입었었던 사람을 살려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부릅니다. 우리 친척을 살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알렌이 얘기합니다. 제가 조선에게 뭔가 좀 도움은 좀 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했겠죠. 그래서 조선의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좀 활약 좀 하고 싶다. 오랜만에 좀 해보니까 좀 근질근질 하셨나 봐요. 광해원이라는 의료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 병원 같은 곳이에요. 요거는 이후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 이게 뭐다? 최초의 의료 광해원. 그럼 시기를 만약에 물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갑신정변 그 다음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기를. 자, 정부의 기관들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는 시기가 다 같습니다. 이게 언제냐? 첫 번째 1번 시기, 즉 이모군란부터 갑신정변 벌어지기 이전, 이모군란 이후, 갑신정변 이전, 요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정부가 기구를 만드는데요. 화폐의 주족이고 쩐을 만드는 전환국,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 이건 봤는데요? 기기창? 어서 보지 않았나? 기기창은요, 청에 갔던 사신단인 영선사가 이제 청나라가 근대 무기 만드는 걸 보고서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야겠다라는 기관을 만든 게 기기창입니다. 그리고 방문국이라는 기관을 만드는데요. 이 방문국은요, 근대 인쇄 조직이에요. 정부의 어떤 그 인쇄물들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출판입니다. 인쇄 출판이에요. 이 방문국에서 그래서 뭔가를 인쇄합니다. 그 뭔가가 신문이에요. 근대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행합니다. 이게 다 같은 해거든요. 숫자로 하면 잘 안 외워진다. 뭐라고 하냐?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모군란부터 갑신정변 이전까지 요 시기에 해당한다. 요게 바로 전환국, 기기창, 방문국, 그리고 한성순보라는 최초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대 건축물들이 또한 만들어지는데요.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만든 건축물이 있었죠. 이거 봤었는데 독립문이라고 있었죠. 독립협회 만들어지는 요 시기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이게 독립문이었습니다. 이거 만들려고 건설자금 마련하고서 독립협회 만들었던 거죠. 독립협회 관련된 시기. 요게 언제 시기냐? 3번 시기에 해당해요. 독립협회 대안제고. 명동성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명동성당은 저기 서울에 여기 이제 서울에 가면은 명동성당 건축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독립문도 있어요. 독립문은 뭐 자리를 이전하긴 했는데요. 자, 요런 양식을요, 고딕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딕 양식이 뭐냐면은 하늘로 이렇게 뾰족뾰족 뻗어 있는 건축물이에요. 이게 이제 서양의 중세 양식인데요. 이 중세 양식이 뭡니까? 서양의 중세 시대는요,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시기를 서양의 중세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양의 기독교, 그래서 건축을 만들 때에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심 쫙쫙 뻗어 올라가자 라는 이런 생각이 반영된 건축물이 중세 고딕 양식이에요. 종교적인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덕수궁의 석조전 건축물이 있는데 이 덕수궁 석조전 건축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서양의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은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전 같은 거예요. 기독교 건축 이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건축물인데요. 신전처럼 지은 겁니다. 이게 르네상스 양식 건축물. 근데 이 덕수궁 석조전은 슬픈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덕수궁이라는 게
대한제국의 전궁이에요. 원래는 경운궁이었고 고종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상 갔다가 돌아온 게 경운궁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덕수궁으로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이 덕수궁 석추전은 대한제국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건축물이에요. 경운궁, 즉 이 덕수궁에 좀 중심이 되는 건축물을 만들어야겠다. 우리도 서양처럼 강해져야겠다. 서구식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이게 석조전이에요. 근데 이 덕수궁 석조전은 제대로 써보질 못해요. 왜냐? 이거 완공되던 해가 대한제국이 망하던 해예요. 아하. 이 건축물은 그래서 아주 비운의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멸망했을 때 완공된 건축물. 그래서 대한제국 상징 건축물이 됐죠. 망했구나. 그래서 요거는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4번 시기에 해당합니다. 덕수궁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건축물인데요. 요건 더 비운의 건축물이 또 되겠죠. 아무튼 이런 건축물들. 그래서 독립협회 명동성당 덕수궁 석조전 시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근대 신문들을 볼게요. 자, 신문 앞에 하나 봤는데요. 한성순보 봤습니다. 시기는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언제라 그랬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그 사이 시기에 발행된 거예요. 한성순보. 갑신정변 발발로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한성순보는요. 앞서 본 것처럼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방문국도 요 시기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성순보는요. 정부가 발행한 근대 최초의 신문인데 뭘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우리가 이런 정책하고 있어.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근대의 여러 가지의 문물과 상황을 전하기 위한 이런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로 정부 관리들이나 좀 글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요거를 보게 되거든요. 무슨 글자로 쓸 거냐? 뭐긴 한문으로 써야지. 지식인들의 주 글자가 활용하는 글자가 한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은요. 순 한문 신문으로 간행하게 되는 정부가 만든 신문이에요. 관보예요. 민간에서 신문사가 만든 게 아니라 정부 조직 방문국이라는 정부 조직에서 만드는 정부 신문이에요. 관공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지 않나요? 무슨 구 또는 무슨 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소식지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막 우리 구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나와가지고 막 이제 뭐 좋은 얘기 막 이런 걸 막 써놓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한성순보. 한문으로 만들었었던 최초의 신문이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갑신정변으로 요게 중단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 다시 발행하는 게 한성주보예요. 발행 기간을 조금 줄였죠. 자, 이 한성주보는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국한문 혼용체로 만듭니다.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광고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광고가 있다라는 거는 신문이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론은 대체로 광고로 먹고 살잖아요. 이게 나온 게 한성주보입니다. 자, 요거는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해요. 이게 언젠데요? 갑신정변 이후부터 을미개혁 시기까지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독립신문 언제겠어요? 독립협회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시기에 해당하겠죠. 아관파천부터 독립협회 대한제국, 럴전쟁 전까지 시기예요. 자, 이 독립신문은 누가 만들었냐? 외국 사람이 만듭니다. 한국 사람 같은데요? 아니, 미국인인데요? 아예 한국인 맞으시잖아요. 한국계 미국인 서재필, 필립 제이슨, 미국 시민권자가 됐었던 이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던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정부의 지원, 재정 지원이 있긴 했었어요. 정부 홍보 정책을 좀 홍보를 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만든 최초의 신문입니다. 자, 이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활동과 관련이 있죠. 이 독립신문은요, 민간에게 알리겠다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에게 우리의 개화 정책을 알리자. 정부의 정책도 알리자. 그래서
백성들이 읽기 쉬운 글자를 쓸 겁니다. 뭘 쓰면 될까요? 한자? 아이, 좀 어렵잖아. 한글로 만드는 겁니다. 최초의 순 한글 신문이에요. 예, 한글로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신문에서 한글로 편찬하니 여기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한글 맞춤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요, 필립 제이슨, 서재필,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편으로는 외국에게도 알려야겠다. 왜? 우리 자주 독립국가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영문판도 함께 발행합니다. 한글판, 영문판 같이 있는 게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게도 알리겠다. 뭐 자주 독립국가임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시기, 독립협회 활동하는 시기에 주로 발행이 되겠죠. 독립협회 대한제국, 즉 러일전쟁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고종이 황제에 취임했었던 대한제국 시기죠. 황제에 취임했습니다. 황제, 황성신문, 제국신문, 이 신문들은요, 세 번째 시기에 발행돼서 쭉 이어질 겁니다. 네 번째 시기까지요. 예. 자, 제국신문은 부녀자 일반 서민에게 인기 있었던 이런 한글 발행 신문이고요. 황성신문은요, 좀 배운 유생층들 중심으로 읽히게 될 건데, 이 황성신문이 여기에 중요한 논설글이 실리게 됩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 이거 기억나시죠?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했었던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라는 글입니다. 동포여 동포, 죽었는가 살았는가, 정부 대신이란 작자들이 나라를 넘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멸망하게 되겠구나.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겼었던 이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했었던 그 글이 시일야 방성대국인데 황성신문에 실린 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문입니다. 바로 대한매일신보. 네 번째 시기, 러일전쟁 발발 그 이후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때 발행돼서 널리 읽혔었던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이후에 신민회 기관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요것 또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신민회보다 먼저 만들어진 신문인데요, 이후에 신민회 기관지로 활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신문 발행과 관련된 인물이 양기탁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 가면은 헬로우 소리가 나와. 외국인이 있어요. 영국 사람 베델이 있습니다. 자, 영국인 베델이라는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왔었던 영국 특파원이었었어요. 왜 특파원이 왔었냐? 기자였었어요. 러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러일 전쟁이 벌어져서 이걸 취재하러 왔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한국이라는 국가, 대한제국 국가, 이 국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뭔가 도와줘야겠다. 기자로서 도와줘야겠다라고 하여 대한매일신보 발행인으로 참여해요. 그러면 일본이 이 신문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국인이다 보니까 치외법권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영국은 일본의 우호국가였거든요. 이 베델을 마음대로 괴롭히기가 어려운 거야. 곤란한 거야,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대한매일신보는요, 영국인 베델이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가장 적극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의병운동도 보도하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잘못됐다라는 고종의 말도 보도합니다. 아니 고종 황제께서 이거 서명 안 했다는데? 라는 게 대한매일신보에 보도되기도 해요. 그리고요, 이거 앞서 봤었죠. 국채보상운동. 대한제국의 빚을 국민의 힘으로 갚아버리자 라는 국채보상운동도 대한매일신보에서 확산됐었던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사늑약 무효 주장하는 고종의 친서뿐 아니라 국채보상운동 확산까지도 기여했었던, 자, 바로 대한매일신보, 신민의 기관지로 활용되기도 했었던 이 대한매일신보, 가장 중요한 신문이라 알아두시고요. 시기는 러일전쟁 이후 4번, 네 번째 시기로 정의했었던 그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교육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육은요, 유교 성리학을 교육하는 이전에 뭐 성균관, 서원, 사부학당, 향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서양의 문물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양의 문물을 가르치는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은 첫 번째 시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는 첫 번째 시기, 이거 뭐라 그랬죠? 이모군란부터 갑신정변 이전까지 시기예요.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정의한 시기에 교육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이 교육기관은요, 사립학교예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관공서에다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최초의 사립학교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 원산 지역이에요. 원산은 덕원 지역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산이면 어디냐? 개항장이에요. 여러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했었던 곳 세 가지 있죠. 어디 있어요? 처음에 부산, 그 다음에 원산, 인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원산이에요. 개항장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 뭔가를 좀 알아야겠다. 외국 문물이 뭔지 이거 우리 만들어서 애들 좀 가르치자라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원산학사입니다. 그리고요, 정부도 뭔가를 만들긴 해요. 정부가 교육기관을 본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말 좀은 해야겠다, 외국어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통역관을 기르는 기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랬다가 이제 본격적인 교육기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가 설립했다라고 하면은 관립학교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국공립학교. 최초의 근대적인 관립학교. 그지? 정부가 만든 서양 문물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육기관. 그게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교육기관입니다. 유경공원은 언제 만들었냐? 갑신정변 이후 시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해요. 정부도 뭔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유경공원이다. 근데 유경공원은요, 이름에서 이게 어떤 기관인지 드러나요. 육영. 유경이 뭐냐? 영재 육성이에요. 영재를 키우겠다. 모두에게 교육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의 엘리트 교육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왜 고등학교에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있잖아요. 외고, 과학고등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유경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류층 자제들을 대상으로만 하겠다 이것이. 좀 똑똑한 애들을 좀 키워주겠다. 외국 문물을 가르치겠다. 좌원과 우원이라는 두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할 건데요. 외국 문물을 가르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진짜 외국인이 와야지. 조선인이 외국 문물을 가르치겠다. 아유, 좀 못 믿겠어. 그래서 진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합니다. 그 외국인 교사 중에 누가 있냐? 헐버트라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아, 이분 그분이구나. 이 헐버트라는 인물은요, 나중에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고족의 특사로 미국에 갔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신 헐버트 님입니다. 미국 분이에요. 헐버트 길모어 등을 외국인 교사로 초빙을 했었던 겁니다. 이분이 헐버트고요. 아, 이분은요, 우리나라 문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분이에요. 실제로 한글로 서적을 본인이 직접 편찬하기도 해요. 삼인필지라는 서적이 있어요. 예, 한글로 만든 서적도 만들 만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이구나. 이 관련된 교육기관이 유경공원이라는 교육기관입니다. 자, 이 기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소수 엘리트, 즉 상류층 자제만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게 유경공원이었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교육하겠다. 많은 이들에게 근대 문물들을 교육하겠다라는 원칙을 발표하니 그게 바로 교육입국조서 반포입니다. 교육입국조서의 반포는요, 이건 어디에 있었냐면은 정확한 시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바로 2차 갑오개혁 시기에 있습니다. 2차 갑오개혁 시기에 본격적으로 교육을 할 거야. 그래, 그러면 소수의 상류층 자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 대해서 서구 문물을 교육하겠다 정부가 주도하여 이게 교육 입국조서 반포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선생님을 뽑아야 돼. 그래서 2차 가보개혁 시기 때 한성사범학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을미개혁 때 소학교 이런 걸 만들 겁니다. 예, 소학교가 초등학교예요. 예, 그래서 교육 정책을 정부가 이제 지금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경공원이 만들어지는 시기 즈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개신교 선교사들 중심의 학교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요게 두 번째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 시기 즈음에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되면서 천주교 포교가 허용이 되거든요. 천주교 포교가 허용된다. 개신교, 천주교는 성당이고 개신교는 교회죠. 개신교, 우리는 그러면은 교육사업 전개해가지고 신도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정책들을 하겠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예,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경공원이 만들어지는 시기 즈음부터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학연구를 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국학연구, 우리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 지금 이 근대사 시기는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국권을 빼앗기죠. 국권을 빼앗기는 시기 때 문화의 관심사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지켜내야만 하죠. 지켜내보자. 뭐? 말을 지켜야 돼요. 말과 글을 잃으면 민족성의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말을 못해. 예, 그러면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능숙하게, 그럼 뭔가 친밀하잖아요. 그만큼 말과 글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지켜내지 못하면 큰일 나.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시기 즈음에, 대한제국이 망해가는 시기 즈음에, 즉 을사늑약 체결된 이후 시기예요. 그때 대한제국도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아. 나라 망한다. 지켜내야 돼. 그래서 기관을 하나 만들어요. 국문연구소예요. 대한제국이 만든 말과 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기관이에요. 이 국문연구소에서 활약했었던 대표적인 인물 둘이 있습니다. 주시경과 지석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한글을, 우리의 한글, 우리의 국어를 발전시키고 보존하는 국어학자 1세대 관련된 인물들이에요. 주시경과 지석영.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국문연구소입니다. 그리고요, 역사도 연구해야 돼요. 자, 지금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즈음에 해당이에요. 대체로 다 4번 시기 즈음에 해당합니다. 지금 러일전쟁 이후 시기와 관련이 있어요. 이 국사연구,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예,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때 이전의 선조들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순신께서는, 을지문덕께서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위인전기들을 편찬하는 거예요. 외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거나 망했을까? 외국의 역사도 참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시의 역사서는요, 이런 위인전기, 그 다음에 외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과 관련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니까 이전에 우리의 문학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구나. 이인직의 혈해누,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것들은 새로운 형태와 주제의 소설들을 의미해요. 서양 방식의 소설들이 연구되고요. 이런 것들이 집필되기도 한다. 시 역시 서양 방식의 그 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대표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예술로서는 서양의 연극, 서양 방식의 연극, 이런 공연도 있구나. 우리는 판소리, 탈춤, 이런 거 위주였는데 서양은 이런 식으로 공연 예술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연하자라는 공연장이 만들어집니다. 서양식 극장에 원각사, 이것도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우리 문화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찬가지로 연극이라든지 앞서 국어, 국사 연구 이런 것들이 지금 성행하면서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켜내자라는 운동들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가는 멸망하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겠죠. 이런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했는데요. 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한번 파악해 주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론 강의 마무리하고요.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화에 대한 내용들 이론을 봤습니다.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헤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이곳에서 의사로 근무했대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다. 알렌이라는 미국인이 중심이 되어 요곳을 운영하겠구나. 뭐죠? 광해원입니다. 근데 이곳이 운영되는 시기라 그랬어요. 광해원이 만들어진 시기는 1번, 2번, 3번, 4번 정의했을 때 요거는 갑신정변 이후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봤었죠. 갑신정변의 결과 다쳤었던 민시외척을 알렌이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후에 요거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광해원은 갑신정변 이후 시기인 두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광해원이 운영되는 시기니까 요 이후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1번. 배제학당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제학당 요것도 언제 만들어졌냐? 두 번째 시기에 만들어진 서양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로 왔었죠. 배제학당 플러스 이화학당. 자, 이런 것들이 다 서양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로서 두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기로서 매칭이 됩니다. 1번의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가는 생도다. 영선사는요, 우리가 정의했었던 1번 시기, 2번 시기, 3번 시기, 4번 시기, 이거 어떻게 정의했었냐? 이모군란부터 갑신정변까지로 정의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요, 갑신정변 이후부터 을미개혁까지 이렇게 잡았고요. 세 번째 시기는 아관파천부터 러일전쟁 이전까지를 잡았고요. 4번, 네 번째 시기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경술국치까지 봤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광해원이 요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2번 영선사는요, 이모군란 이전에 파견되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겠지.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참석하는 외교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갑신정변이 벌어지겠죠. 이제. 근데 광해원이 등장하려면 갑신정변이 끝난 이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다. 4번에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다. 요거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강화도 조약 얘기야. 강화도 조약은 요 한참 전에 있잖아요. 이모군란 전에 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죠. 5번에 제너럴 셔머노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의 관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벌어지겠죠. 이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니까 한참 더 전의 얘기겠지. 자, 그래서 나 시기, 지금 요 사료와 관련한 시기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곳이 운영되는 시기에 광해원, 요 시기와 관련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대한 일본인의 약탈 행위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읽어보았는가? 경천사지 10층 석탑, 조선 초기에 만든 석탑인데 이거를 일본이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이제 언론에 실리고 국제사회에 공론화되기도 하면서 일본 그렇게까지 한 거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유야무야 했었던 이제 일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보니까 가 기사를 읽어봤니? 헐버트께서 촬영도 했었대요. 자, 어디 신문에서 이런 게 나왔나 봐. 그래,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인의 이런 행위가 알려진 것은 양기탁과 베델이 창간한 가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네. 베델,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했다라고 봤었죠. 그럼 뭡니까? 대한
매일신보죠.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참여하셨구나. 그렇구나. 가신문,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상업 광고를 처음으로 실었다. 요거는 한성주보라는 신문에서 봤었습니다. 한성순보 말고 한성주보, 국화문 혼용체와 상업 광고 처음으로 실었었던. 그 다음에 2번에 천도교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요거는 만세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천도교는 참고로 이거는 동학이 개편됐었던 종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언급이 될 거예요. 3번에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4번은 일제강점기 관련한 내용인데 일장기 삭제한 송기정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순한문 신문으로 순한문 신문이래요. 열흘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이었다. 이게 뭐냐? 한성순보. 예. 한성순보가 이후에 한성주보로 간 거죠. 여기서는 대한매일신보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교육기관은요, 무엇일까요? 신학문을 가르치는 관립교육기관이래. 정부가 만든 교육기관이다라는 뜻이죠. 명문가 자제를 선발한 명문가 자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을 담당하겠구나. 영어도 하는 거 보니까 근대 교육기관인가 봐. 외국인 교사도 초빙하겠죠. 소수 명문의 자제들, 양반 상류층 자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재를 육성하는 유경공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외국인 교사, 헐버트 길모어 이런 사람들이 초빙되기도 했었다. 최초의 관립학교다. 5번에 답이 있네요. 헐버트 길모어 등이 교사로 초빙되었다. 이게 뭐다? 바로 유경공원이다. 최초의 관립학교다. 최초의 사립학교는 원산학사라고 따로 있죠. 그리고 유경공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에 칠제라는 전문 강좌. 이거 옛날에 봤었던 건데요. 옛날이다. 고려시대 때 예종이라는 임금 때 칠제와 양현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고려시대 때 교육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국자감이에요. 맞아.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었지. 2번. 조선총독부 탄압으로 폐교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때 해당되는 그 식민통치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오답이고요. 3번. 교육입국조서 근거하여 세워졌다. 교육입국조서는 요거는 2차 갑오개혁 시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예, 순서는 유경공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2차 갑오개혁으로 교육입국조서 요게 반포가 되는 거예요. 소수의 상류층 자제, 아니다 전부 다 이제 교육할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지요. 교육입국조서 근거에 세워졌다라는 거는요. 2차 갑오개혁 때 한성사범학교 얘기를 봤었습니다. 4번에 주요 건물로 대성전과 명륜당을 두었다.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요. 성균관, 향교 이런 유학교육기관 조선시대 때 이 내용에서 봤었습니다. 자, 답은 5번 유경공원이죠. 4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한글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쭉 보니까 우리나라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업적을 남겼어요. 예, 우리의 글을 연구했었던 각종 활동들. 국문 동식회, 국어 문법. 자, 다 이 사람과 관련한 활동이거든요. 주시경입니다. 자, 이 주시경은요. 뭘 했었냐? 우리의 국어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문연구소에서 활동했었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전에 얘기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독립신문 국문동식회. 이건 뭐냐면요. 자, 주시경의 국문연구소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런데 조금 더 전에 독립협회 활동할 때는 나라의 국권을 빼앗길 때는 아니거든요. 그때 독립신문이 발행이 계속 되는데 한글, 순한글 신문이잖아. 그래서 독립신문에서 한글 신문 어떻게 맞춤법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조직이에요. 독립신문 내에서. 이런 거 만들었다. 그리고 국어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활동을 전개했었다. 바로 주시경의 활동이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 고르면 4번에 국문연구소 있구나. 우리가 아는 거 고르면 됩니다. 1번에 잡지 한글, 2번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3번에 가계날 제정, 5번에 조선연구회 사건 다 일제강점기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자, 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제강점기로 접어들었냐, 그 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글을 국어라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조선어라고 해요. 왜 조선어예요? 이때 국어는 일본어가 돼버려. 네. 그래서 조선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일제강점기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어를 발전시키자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 뭐 잡지 만들고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런 것들 뭐 가계나라 한글날의 기원이 되기도 했었던 것들인데 다 일제강점기 때 해당하고요. 우리가 봤었던 정답은 4번의 국문연구소.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근대사 마무리했고요.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